우리가 결국은 그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쿠다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구축해서 그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위해서 여러 가지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건 오픈 소스로 해놨고요. 오픈 라이브러리로. 그런데 거기서 영악한 전략을 쓴 게 자기네들의 GPU를 써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뭐 NPU니 TPU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그 GPU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당분간 동안.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중국은 저기 아시는 것처럼 화웨이를 갖다가 제재 명단에 놓고 등등 해서 엔비디아의 어떤 최근에 뭐 수출한다고 그러긴 그러지만 뭐 H100이니 H200이니 첨단 GPU들을 갖다가 전부 다 수출 금지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화웨이를 갖다가 제재 명단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뭐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ASML 어떤 리소그래피 장비라든지 EUV라든지 이걸 다 했는데 결국은 국가 자본주의에 의한 철저한 노력, 그들의 얘기 있지 않습니까? 따라잡을 때까지 흉내낸다. 그런 전략에 의해서 사실 지난 10여 년 동안 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지금에 있어서는 칸이라고 하는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하고 그거에 의해서 지난 9월 달에 화웨이 코넥트라고 그래서 상하이에서 화웨이의 어떤 자기네들의 발표회가 있었는데 저도 가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적어도 내년까지는 H100, H200과 동등한 그들의 어센드 시리즈를 갖다가 반도체를 내놓을 거고 후년 되면은 따라잡을 수 있다. 선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에서 H200 젠슨 왕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서 H200 그보다는 이제 그 윗단으로 블랙웰이 있죠. 그렇지만 바로 밑에 있는 걸 갖다가 수출하도록 했는데 그들은 도리어 우리 화웨이 그러면 야 화웨이 거기 통신 장비에는 백도어가 있어. 우리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뭐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런데 백도어 얘기를 해가지고서는 그런데 이제는 역공으로 중국이 젠슨왕 거기 걔네들이 수출하는 H100, H20 거기에 백도어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우리한테 심사받아야 된다. 꼭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늘상 중국은 우리의 한 수 아래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디지털에 성공해서 이건 회장 말씀대로 아날로그에서 우리가 뒤졌지만 디지털에 있어서는 우리가 일본을 앞서겠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지금은 일본과 대등한 국가가 됐고요. 특히 첨단 제조, 특히 AI로 대변하는 이런 첨단 제조에 있어서는 우리가 일본을 다 따라잡았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AI입니다. 저는 이제 윤 대통령께서 갑자기 뭐 23년 겨울에 임 교수가 AI 특보를 사이버 특보를 해달라고 그러셔서 사이버 특보가 뭡니까 그랬어요. 처음 있는 거라. 그랬더니 하여튼 임 교수가 알아서 생각해서 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사실 지난 20년 동안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 뭐 군용으로 개발됐지만 94년에 처음에 코넷부터 해가지고 상용 인터넷이 30년 전에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30년 동안 94년에 인터넷이 딱 들어오니까 바로 이비즈니스라는 단어가 생겼고 그걸 타서 생긴 게 아마존이죠. 제프 베조스부터 해서 그다음에 구글이니 뭐니 페이스북이니 다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 동안 30년 동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DX라는 걸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AI는 사실 뭐 우리가 2016년에 알파고 등장했고 뭐 등장해서 막 하지만 실제로 GPT-3가 사실은 3년 전에 딱 22년 11월 30일 날 등장해서 사람들이 실감을 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 AI는 알파고가 됐건 작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은 데미스 하서비스 구글 CEO가 알파폴드란 걸 2018년에 내놔서 사실은 단백질의 3차원 분자 구조를 밝히는 그러한 혁신적인 어떤 AI를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람들은 그 분야 사람들 빼놓고 몰랐거든요. 그렇지만 그 공로로 작년에 데미스 하서비스는 노벨 화학상을 받았고 또 오늘날의 AI 모델을 만든 제프리 힌트는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을 기해서 확실하게 AI가 미래의 변화를 일으키는 동력이구나. 근데 올해는 양자의 해입니다. 1925년도에
우리 잘 알고 있는 불확정성 원리라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하이젠버그라는 사람이 27년에 내놓은 거지만 그 앞 단계에 있어서 25년도에 굉장히 중요한 발견을 했어요. 우리 요즘에 양자 컴퓨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자 물리학이라는 거 시작은 1900년도에 우리 독일의 유명한 연구소인 막스 프랑크 인스티튜트를 만든 막스 프랑크 교수가 제가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1900년 12월 14일 날 오후 5시에 그분이 무슨 물리학 세미나에서 무슨 방정식을 하나 발표했다고 합니다. 뭐 흑체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데 그 방정식을 발표했는데 발표하시는 당신도 그게 그렇게 미래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방정식일 줄 몰랐다고 합니다. 거기 막스 프랑크 상수라고 그래서 뭐 6.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 그렇게 나오는 뭐 상수가 있는데 우리 뭐 E 골 MC 제곱 그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거 비슷한 방식 공식이에요. 그랬는데 그때 사람들이 그랬답니다. 지금에 와서 보면 1900년 12월 14일이 양자 물리학의 시작이었고 1925년 하이젠버그가 행렬역학이라는 걸 발표했는데 그게 진정한 실용화 측면에서의 시작이었다는 거를 해가지고 유엔에서 몇 년 전에 올해 2025년을 양자의 해로 올해 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작년에는 AI 학자가 노벨 물리학상 화학상을 받았는데 올해 노벨 물리학상 이거는 존 클락이라고 버클리 교수가 받았습니다. 그분은 요즘 많이 얘기하는 양자 컴퓨터의 상용화 길을 터준 분입니다. 올해 노벨 물리학상은 양자 컴퓨터를 한 분이 받았어요. 근데 양자 컴퓨터 요즘에 비트코인 많이 떨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 이유가 있지만 양자 컴퓨터가 저는 40년도 넘었죠. 83년도에 우연히 암호를 접하게 돼가지고 그게 뭐 국가 안보에 중요하다고 그래서 애국심으로 정말 원 사람들하고 진짜 열심히 했었는데 근데 그때는 전혀 깨지지 않을 거라고 했던 여러 암호들이 있었는데 양자 컴퓨터가 요번에 얼마 전에 윌로우 칩이라고 이용한 양자 컴퓨터를 구글에서 사실은 드디어 만드는 데 성공했는데 그거가 그분으로서 순다로 피차이 구글 CEO가 그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5년 내로 양자 컴퓨터를 갖다가 상용화 버전을 내놓겠다. 순다로 피차이가 그 얘기했어요. 또 한편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AI는 지난 2018년에 GPT-1이 나오고 한 이후부터 쭉 보면 우리 65년도에 고든 무어의 법칙 그래서 18개월마다 2배씩 컴퓨팅 파워가 커진다고 그랬는데 AI의 역량은 지난 5년간 이렇게 보면은 6개월마다 2배씩 좋아졌습니다. 그러면 1년이면 4배고요. 그러면 2030년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1년에 4배씩 좋아지면 4의 5승이고요. 그러면 2의 10승이고 그러면 1024입니다. 지금보다 2030년이면 AI의 역량이 1000배가 좋아집니다. 거기다가 양자 컴퓨터가 등장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2030년까지 사실은 달에다가 아르테미스 계획에 의해서 연구 기지를 만든다고 하죠. 뉴 이코노미 얘기 나오고 우주에다가 사실 공장 짓는 얘기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돌아가면 사이버란 뭐냐? 사실은 인터넷에 의해서 사이버라는 단어가 생겼는데 이제 새로운 변화를 이끄는 것은 AI로 대표되는 AI 그리고 엄청나게 빠른 계산, 양자 컴퓨터. 이 양자 컴퓨터는 윌로우 칩 이번에 나온 것은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가 10의 18승 per second입니다. 초당 10의 18승 정도의 연산을 할 수 있는데요. 윌로우 칩에 의한 이번 거는 약간의 제약은 있지만 10의 50승. 그래서 지금 목표는 2030년까지 10의 80승의 연산을 하는 걸 만들려고 합니다. 10의 80승 연산을 하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 우리 컴퓨터 쪽 하는 사람들은 NP 컴플리트에서 이거는 계산이 불가능한 영역으로 들어가는데 불가능한 것이 계산이 가능해지는 그런 세상이 2030년이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금융하는 분도 계시고 말이지만 우리가 금융 쪽에 있어서 포트폴리오 최적화 문제 이거는 불가능한 문제거든요.
그 부분부터 시작해서 모든 양자 세계의 모든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계산을 하는 거, 이 부분들이 전부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그래서 이러한 거 이용해서 지금 벌써 나오고 있죠. 우리 총장님 계시지만 작년에 MIT에서 알파폴드를 이용해서 암 세포가 있을 때 암 세포에 이게 어려운 것은 계속 변이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암세포 유전자 변이를 갖다가 결국은 AI를 이용해서 구조를 밝히고 그 다음에 AI를 이용해서 예측을 하고 분석을 하고 예측을 해서 결국은 단백질을 갖다가 항암제 단백질을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그걸 하는데, 과거에는 그런 항암제를 하나 만들려면 10년 정도 걸렸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단 MIT에서 6개월 만에 했습니다. 6개월 만에 가능했던 건 알파폴드와 AI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퀀텀 컴퓨터가 등장하면은 그것도 또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요즘에 AX, DX를 넘어서 AX를 얘기하는데 결국은 AI가 가져오는 엄청난 이러한 변화, AI, 퀀텀, 이 스페이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한국은 어떻게 할 거냐? 중국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발전에 편승해서 한국이 사실은 올라왔는데, 근데 이제 저는 뭐 트럼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하는 여론이 많죠. 저도 사실은 기술을 했지만 하다 보니까 사이버 수사 쪽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고 개인정보 보호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세상을 이끌어가는 거는 미국이 결국은 사이버 스페이스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쪽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서 혼자 독학을 해서 그 법을 공부해가지고 한 20년 사이버 로라는 과목을 가르쳤습니다. 강의를 했습니다. 또 제 동생이 괜히 유명한 법관이라서 동생한테 좀 자문두학을 해서 했는데, 결국은 지금 세상에 있어서 이 변화를 갖다가 AX, 근데 이제 트럼프가 하는 걸 보면 우리가 알던 미국이 맞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또 비즈니스맨 출신이니까 절박한 거죠. 결국은 무조건 이겨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가 지난 7월 23일 날 AI 액션 플랜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바이든 정부까지 했던 뭐 리스폰시블 AI니 AI 에틱스니 여러 규제들 이런 거 다 엎어버리고 결국은 무조건 중국과 이기기 위해서 AI에 있어서 모든 규제를 거의 철폐하고 환경 규제니 뭐니 다 철폐하고 그런 걸 발표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그런 식으로 나가니까 중국도 9월 26일 날 월드 AI 컨퍼런스에서 맞장구를 쳐서 우리는 미국은 그렇게 하는데 과거에 미국이 하듯이 글로벌 협력,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진 딥시크처럼 우리는 이렇게 뭐 얘네처럼 공개 안 하고 그러지 않고 우리는 딥시크처럼 모두 다 공개하겠다. 사실 알리바바의 Q&A도 그렇고 다 공개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시장 마켓을 넓히는 거죠. 걔네들은 어떻게 보면 그거를 다 공개하고 그 다음에 장비 팔아먹을 수 있거든요. 화웨이라든지 이런 장비를 다 팔 수 있고 인프라 팔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서로 다른 전략을 지금 이렇게 택하고 있는데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갈수록 미국과 중국의 이 제조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데 결국은 한국이 결국 강한 것은 이 자동차가 세계 3위까지 올라섰고 조선 반도체 곳곳에 있어서 한국이 그래도 이 자유세계 쪽에서는 미국, 중국 다음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미국은 우리 언론에 많이 나온 것처럼 이것이 점점 거의 제조업에 있어서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미국이 한국을 파트너로 삼았고 어제 보니까 뭐 그 어떤 팍스 실리카 그래가지고 이번에 미국이 중국이 여러 가지 히터류라든지 AI 트랜스포메이션에 있어서 어떤 필수적인 여러 가지 서플라이 체인을 자꾸 흔들고 있고 중국이 근데 그 모든 걸 갖다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한국을 비롯한 많은 영국, 뭐 싱가포르 등에서 8개국이 연합하는 팍스 실리카 동맹도 했고 그래서 한국은 사실은 뭐 윤 대통령께서 뭐 여러 가지 뭐 잘못한 게 많으시지만 확실하게 한 거는 일본과의 관계를 좋게 하고 그 다음에 미국과 그동안의 어떤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어떤 한미 상호방위 조약 안보 동맹을 갖다가 이것은 첨단 기술 동맹, 미래 동맹으로
발전시키신 거, 이게 결국 한국에 있어서는 결정적으로 우리한테 그게 기회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 젠슨왕이 사실은 뭐 와서 얘기했을 때 저는 올해 CES에 이제 해마다 가고 해요. 그런데 그 가서 CES에서 젠슨왕이 기조연설에서 요즘 언론이 많이 나오는 피지컬 AI, 그죠? 피지컬 AI 얘기를 했어요. 그 처음에는 그 전에는 우리 로보틱스 하면은 주로 뭐 인바디드 AI니 그런 말을 썼는데 이분이 참 말도 잘 만든다. 피지컬 AI.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뭐 로보틱스가 됐건 자동차, 이번에 우리 FSD 테슬라 무인 자동차가 오토노머스 카가 한국에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거부터 해가지고 방산 쪽도 그렇고 모든 것에 있어서 AI가 결국은 그동안에 어떤 가상 공간에 있던 AI가 사람 이 피지컬 스페이스로 들어오는데 그것을 위한 어떻게 보면 플랫폼을 갖다가 코스모스 그리고 옴니버스라고 하는 새로운 플랫폼을 내놨어요. 저 쿠다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 위에서 전부 훈련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로봇이건 뭐 등등 S대 공장이건 이런 거 하다 보면 시행착오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결국은 요즘에 유행한 단어 디지털 트윈이라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이라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가상 공간에다가 현상 물리 세계의 것을 다 그대로 재현해 놓은 거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시행착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현재 있는 모든 데이터들을 갖다 센싱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변수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전부 그 가상 공간에다 집어넣고 그러면 AI가 그걸 갖다가 시뮬레이션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서 어떤 결과를 내놓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갖다 최적화된 환경을 만들어 가지고서는 결국은 다시 뭐 로보틱스가 됐건 뭐가 됐건 거기다 다 탑재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하다 보면 또 문제가 생기면 변수를 갖다 새로 넣고 그래서 결국은 계속 돌려가지고 옵티마이제이션을 시키는 그러한 플랫폼을 갖다가 결국은 옴니버스하고 만들었는데 이것이 결국은 쿠다와 마찬가지로 결국은 이 엔비디아가 향후에 이런 제조업이라는 비롯해서 미래에 있어서 특히 우리 바이오 쪽도 요즘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잘 나가고 그러지고 주가도 굉장히 높고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제조 그리고 인간이 어떤 굉장히 오래 살고 여러 가지 건강 문제가 중요한 문제니까 바이오 문제가 중요한데 우리 뭐 파운드리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조 그리고 제조에 있어서 AX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 김정관 장관께서 맥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맥스 그래서 제조업 동맹을 만들어서 한국의 반도체, 조선, 자동차, 로보틱스, 방산 이런 것에 있어서 한국이 미국과 기술 동맹에서 앞으로 전 세계를 리드해 나가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한국의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 뭐 화장품 쪽에는 우리 여성 회원님들 많이 계시지만 콜마하고 사실 코스메틱스가 굉장히 세계적인 업체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것에 있는데 한국이 운이 좋은 것은 사실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조선 같은 경우에 중국이 결국은 차이나 쇼크 1.0에서 것처럼 엄청나게 어떤 물량 공세하고 싼 값으로 밀어붙이니까 전 세계가 결국은 중국한테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됐는데 중국이 화웨이 백도어 사태 때부터 해가지고 이 결국은 미국이 중국의 제조업에 대한 엄청난 그러한 파도를 갖다가 지금 현재 막아준다고 그럴까요? 그래가지고 조선 같은 경우에 우리 조선 점유율이 10% 미만까지 떨어졌는데 올해 30%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특히 LNG로 대표되는 고부가 가치 선박에 있어서는 그렇게 나갔는데 이번에 뭐 스타링크 서비스가 조용하게 이번 달에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그 AI 그다음에 이러한 퀀텀 컴퓨터 그다음에 이러한 스페이스 이런 것이 플랫폼이 계속 발전하고 있고 이걸 통해서 지금 한국의 조선부터 시작해서 뭐 우리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결국은 현대차하고 해가지고 하지만 우리가 뭐 억지로 어떻게 보면 미국에다가 투자를 한다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함으로써
뭐 고려아연이 사실은 지금 이번에 히토류 파동 때문에 전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그런 히토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제 기술을 가진 공장이 거의 없거든요. 제가 고려아연 사람들 얘기 들으니까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자기네가 아연이라든지 구리 정제할 때 불순물이니까 그거 어떻게 보면 정제를 높이기 위해서 다 꺼내서 버리고 그랬던 건데 갑자기 그게 사실은 히토류 바람 타고 어마어마하게 금보다 더 비싸게 돼가지고 자기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뭐 순이익이 사상 최고가 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덕분에 사실은 한국이 또 그만큼 어떤 대접을 받는 미국의 핵심 파트너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되고 그래서 한국한테 한편으로는 위기지만 정말 기회가 오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지금 뭐 항상 위기는 기회지만 그러한 기회 현재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기회를 잘 살리면 한국은 진짜 적어도 글로벌 탑5에는 확실히 들어갈 수 있구나. 물론 뭐 엊그저께 보니까 한국의 국력이 전 세계에서 6위니 7위니 그런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한국을 갖다가 굉장히 우리는 뭐 항상 겸손한 건지 뭔지 실감을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많이 강해지긴 했죠. 네, 많이 강해지죠. 특히 뭐 제가 그 아는데 올해 8월 달에 세계 경제학자 대회가 서울에서 코엑스에서 열렸는데 보통 한 3,000명 정도 온다고 합니다. 근데 올해는 10,000명이 왔답니다. 그 이유가 학자는 3,000명이 왔는데요. 한국의 K컬처가 워낙 그거 하니까 가족들이 다 따라와 가지고요. 10,000명이 왔답니다. 그러는 바람에 뭐 서울 시내 호텔 안이 있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만큼 한국이 문화로도 사실은 이제 인정받는 그런 나라가 돼서 저는 진짜 우리 70년대 학교 다닐 때는 꿈도 못 꿨던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럼 제조에서는 말씀대로 한국이 독자, 우리 지금 써버린 AI에서 독자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거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슬로건적인 성격이 있고 AI는 이제 애당초 모델을 개발하는 오픈 AI나 제미나이나 등등이 있죠. 클로드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AI가 제대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사실은 인프라가 중요하죠. 그래서 AI 컴퓨팅 센터, 데이터 센터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뭐 AI 데이터 센터에 지금 투자한다고 하는 돈이 1조 달러가 넘지 않습니까? AI 버블 얘기도 있지만 우리 인터넷 그 버블 25년 전에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저거는 누가 살아남느냐 얘기지 결국은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버블은 아니다. 누가 이기느냐 그 문제죠. 누가 이기냐 그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전력도 필요하고 특히 AI 데이터 센터 우리나라도 뭐 울산에다가 7조 들여서 만든다고 하고 막 그러고 하지만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가 저번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AI는 아까 제가 2030년까지는 6개월마다 2배씩 들어져서 1,000배가 늘어날 거라고 했는데 그걸 뒷받침해주는 발언을 했어요. 자기네 AI 데이터 센터를 6개월마다 2배씩 늘려서 2030년까지는 지금보다 1,000배로 늘릴 거라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실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2030년이 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증권이고 금융계통의 애널리스트들은 많이 많은데 그거는 계산이 안 되니까 사실은 그분들이 나름 많은 과학적 근거가 있지만 사실은 그들의 경험이라든지 등이 중요한 역할을 했었는데 그때는 직접 계산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70년대 그 처음에 주산 배웠다가 샤프나 캐시오에서 계산기 나왔을 때 너무 신기했었는데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산수 연습 많이 안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계산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금융시장도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코인 우리 요즘에 스테이블 코인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결국은 전 세계 지급 결제 시장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스위프트망이라고 하는 그것에 의해서 계속 움직였는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 이것이 이제 현실화돼 버렸고 우리나라도 뭐 내년 1월이나 2월에는 통과될 것 같은데 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거의 뭐 비용 없이 실시간 지급 결제 송금이 가능해지는 그런 세상이 돼 버렸고 뭐 벌써 스페이스 이코노미를 생각한
우리가 JP 모건의 제미 다이먼은 벌써 우주선에서 바로 스테이블 코인 이용해서 결제하는 그러한 실험까지 다 해봤다 그럽니다. 우주선에도 뭐 화물 싣고 가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사실은 정치만 빼놓고는 다 잘한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게 저는 뭐 이재명 대통령 뭐 저는 이상하게 뭐 제가 모셨던 두 대통령이 다 탄핵을 당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한데 어쨌든 이재명 정치 저는 뭐 과학자니까 정치는 모르는데 확실하게 잘하신 것은 산업부 장관하고 김정관 장관하고 배경훈 장관, 과기부 장관은 잘 뽑으신 것 같아요. 진짜 실력자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결국은 지금의 우리 AX 대전환을 갖다가 쫙 끌고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쪽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나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을 제조 쪽만 아니라 사실은 지금 이제 앞으로 바이오 쪽이 중요하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가 보면 진짜 160만 원 말게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뭐 스위스가 원래 강국이죠. 론자 이런 데 강국이지만 그거는 이제 그쪽이고 최근에 가장 강한 바이오로직스 쪽에서 복제 여러 가지 바이오 복제 의약품 쪽에서 강한 데는 중국의 우지 바이오로직스거든요. 우시 바이오로직스인데 거기가 특히 중국,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는 절대 강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모든 유전자 정보가 결과적으로 우시 바이오로직스가 일종의 TSMC처럼 넘기면 설계는 미국에서 해도 실제로 그것을 갖다가 전부 다 제조하는 거 CMO라고 그러고 최근에 뭐 개발까지 하니까 CDMO라고 하는데 그런 거 하는 것을 전부 다 그 중국 쪽 우시에서 했는데 우리 유전자 정보가 전부 다 중국으로 넘어간다고?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 그것도 중국에서 처음 시작됐다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건데 그러면 나중에 그럼 바이올로지컬한 그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음모론 이런 것 때문에 바이든 시절부터 추진되었던 바이오 시큐리티 액트. 그래서 중국으로부터의 모든 중국으로부터 바이오 관련된 의약 제조 장비도 못 사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맡기는 것 자체를 원천 봉쇄해 버리는 그러한 법을 이번에 12월 달에 통과될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을 우시 다음은 한국의 삼성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고 셀트리온입니다. 자유세계에서 사실은 뭐 론자가 그동안 절대 강자였지만 거기는 지금처럼 우리처럼 현대화되지가 않았고요. 그러면 중국의 우시를 막아주면 한국한테 기회가 옵니다. 한국한테 기회가 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미국의 어떤 바이오 쪽에 있어서 첨단 기술과 첨단 역량과 그다음에 엄청난 데이터 그리고 한국의 우리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내려온 건강 데이터 거기다가 우리의 어떤 이쪽 바이오 쪽에 있어서의 파운드리죠. 바이오 파운드리를 갖다가 우리가 미리 어떻게 했지만 사실은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이러한 맥스 제조에 있어서의 어쩐 미국과 동맹뿐만 아니라 이번에 고려아연 그다음에 삼성으로 대표되는 바이오 파운드리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겹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뭐 정치 때문에 늘상 답답하고 젊은 친구들이 전부 의대만 간다고 그래서 답답하고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금에 있어서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은 어떤 전체적으로 중요하지만 진짜 애국심과 의지를 가진 소수의 젊은 엘리트들이 한국을 이끌어오지 않았습니까? 뭐 우리 대학 다닐 때는 박정희 대통령 되게 미워했었는데 독재한다고 지금에 있어서는 그게 어쩌면 사다리 개발 발전 사다리에 있어서 마지막 사다리를 갖다가 한국이 탔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후의 국가들은 한국과 필리핀도 비교하지만 그 이후에는 한국처럼 개발의 사다리를 탄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은 그때도 운이 좋았는데 이번에도 사실은 이게 지금 미국과 중국의 미래 패권 전쟁에서 한국은 이게 더군다나 일본과의 관계까지 좋아지면서 이러한 그런 맥스 그리고 바이오 그리고
뭐 양자 등등에 있어서 한국이 확실한데 기회가 오는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기업의 경우에는 저는 이제 숭실대 AI 위원장을 하게 된 것도 그렇지만 결국은 하는 것은 기업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현대차 들어오고 삼성전자 들어오고 수많은 1차, 2차 협력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가는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요즘에 AI에 대해서 버블 얘기 나오는 것은 엄청나게 투자를 하는데 결국은 당장 퍼포먼스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다 투자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또 비교해 보면요. 결국은 조직 관리를 잘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인재를 가진 그러한 기업은 작년도에만 해도 40% 정도의 어떤 향상을 가져왔고 그렇지 않은 기업은 겨우 5%밖에 못 얻었다고 얼마 전에 맥킨지에서 그런 리포트를 내놓더라고요. 근데 이제 결국은 그런 걸 보더라도 인재의 중요성, 결국은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뭐 AI가 발전을 하더라도 사람은 결국은 나름 할 일이 있죠. 결국은 뭐 23년에 100세로 돌아가신 우리 키인저 박사가 얘기하신 대로 AI 이후의 시대에 거의 얘기하신 대로 사람과 AI는 결국은 파트너십으로 해가지고 공진화, 코에볼루션을 하게 되지 한 AI에 우리가 잡아먹히고 그런 게 아니다. 코에볼루션 얘기를 하면서 사람의 어떤 휴먼 밸류에 바탕을 둔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새로운 분야에서의 어떤 역량 강화, 그거를 많이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 보고 또 근데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여기 업체에 계신 분들 많지만 우리가 결국은 미국에 결국 갔을 때 결국은 우리 협력사들도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러면 협력사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이냐. 과거에는 사실은 어떤 그 가격이라든지 품질이라든지 아니면 납기를 잘 맞추느냐. 이것이 협력사의 가장 중요한 팩터였죠.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닙니다. 일단 제가 아까 데이터 얘기를 했었는데 이러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 트윈에서 과거하고 달리 모든 시뮬레이션을 갖다가 가상 공간에서 거의 실시간으로 하고 그것에 있어서 최적화된 방법을 분석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공장 전체의 제조 프로세스를 갖다가 결국은 컨트롤하는 게 AI가 합니다. 요즘 제일 잘 나가는 게 팔란티어 아닙니까? 팔란티어가 그 역할을 하는 AI거든요. 분석하고 액션을 하는 의사결정을 하고 액션을 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게 팔란티어거든요. 그래서 이제 팔란티어가 잘 나가는 건데 그러려면 우리가 1차 협력사, 2차 협력사 뭐 현대나 삼성만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결국은 같이 뛰어들어서 우리가 결국은 거기서 새로운 변수를 때 1차 협력사, 2차 협력사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제조 데이터 있지 않습니까? 제조 데이터를 갖다가 스스로 디지털로 만들어서 그것을 갖다가 디지털 트윈에다가 넣어서 결국은 제대로 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렇게 지금 말씀드린 AX가 그런 대기업들만의 문제 아니라 우리가 사실은 변화하지 않으면 진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것처럼 결국은 우리 모든 협력사들도 그러한 어떤 AX 트랜스포메이션 하지 않으면 이 현재의 어떤 이 변화를 따라갈 수가 없다. 그리고 결국은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은 어떤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핵심 인재들을 갖다가 하는데 인재가 뭐 대학교 혼자서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름에 이렇게 AI 세미나 갔을 때도 결국은 AI in Education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미국의 대학들도 이미 이제 뭐 아리조나 대학도 그렇고 UCLA도 그렇고 많은 대학들이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알고 학교 자체의 모든 시스템들을 갖다가 교육, 연구, 행정을 갖다가 AI를 플랫폼으로 해서 우리 전에 인터넷을 플랫폼으로 해서 다 바꿨던 것처럼 AI를 플랫폼으로 해서 교과목도 바꾸고 가르치는 방식도 바꾸고 그리고 이게 바로 AI 우리 같은 경우에는 특히 많은 경우에는 응용하고 서비스를 개발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뒷받침해 가지고 전부 대학 시스템들을 바꾸고 중국은 이미 박사들의 경우에도
박사들의 경우에도 꼭 논문 쓸 필요 없다. 시장에서 인정받는 프로덕트를 만들면 그걸로 박사 주겠다. 지금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세상이 완전 바뀌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저는 굉장히 한국에 대해서 늘상 우리 한국은 위기가 아닌 적이 없었죠. 늘상 우리 스스로 비관하고 그랬었는데 그걸 우리가 지금까지 극복했는데 저는 지금 한국한테 정말 현대차가 전 세계 3위가 될지 누가 알았습니까? 현대차가. 이게 한국한테 정말 천재일우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변화의 물결, AX라고 하는 이 변화의 물결을 잘 타서 결국은 우리가 현재 온 기회를 갖다가 잘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하면은 저는 한국이 그렇게 비관할 필요가 없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될 것이냐. 저는 맨날 전부터 우리가 현재의 시각으로 미래를 보면 이미 다 틀이 짜 있어서 기득권자가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할 거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래의 시각으로 현재를 보면 현재가 부족한 게 너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시각으로 현재를 봐라. 제자들한테 맨날 40년 동안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꿈을 꾸는 한국의 어떤 미래를 꿈꾼다고 하면은 정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많죠. 여기 계시는 우리 오피니언 리더들께서 이러한 상황을 갖다가 많이 전파하시고 우리가 준비하게 한다고 하면 변화는 항상 꿈꾸는 소수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고 이 난국을 헤쳐나가고 글로벌 탑3가 되든 탑5가 되건 그럴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질문 감사드립니다. AI 경우에도 우리가 AI 3대 강국 얘기했을 때 저는 AI 원래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하는 게 아니라 한국은 결국은 기초 원천 기술보다 제조해서 여기까지 커온 나라이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AI 경우에도 결국은 응용 서비스하고 응용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했는데 양자 컴퓨터도요. 사실은 전 세계 리드하고 있는 것은 미국과 중국입니다. 압도적이죠. 압도적이고 그래서 양자 컴퓨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거의 밑빠진 독에 물 붓기보다 더 심하게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국이 연대에서 연대 송도 캠퍼스에서 IBM 양자 컴퓨터를 갖다가 하나 들여와 가지고서는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는데 결국은 한국이 애당초 양자 컴퓨터를 개발한다든가 AI 파운데이션 모델 중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데 양자 컴퓨터를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용해서 예를 들면 신약 개발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다양한 분야에서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거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미국과 이번에 제조동맹을 넘어서서 팍스텔리카라든지 첨단 과학기술 동맹을 했을 때 거기는 AI, 퀀텀, 그 다음에 스페이스 등등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어떤 양자 동맹을 통해서 말씀하신 원천 기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이 앞서 있지만 우리는 양자 컴퓨터를 이용한 어플리케이션 개발, 특히 제조라든지 바이오라든지 그런 데 있어서는 우리가 충분히 승부를 걸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불행인지 다행인 거는 굉장히 우수한 인재들이 의대를 많이 가는데 의대생들이 사실은 생각해 보면 지금 연봉을 많이 주니까 그렇지만 한 10년 후에 우리가 젠슨 황이 하는 피지컬 AI가 딱 되면은 한 몇억 정도 한 4억 정도 되면 지금 어떤 의사보다도 훨씬 수술도 잘하고 그런 의사들 다 등장할 겁니다. 4억이 아니라 1억이면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의대 가는 애들은 연봉 1억 이하짜리밖에 안 될 겁니다. 근데 그거 하는 거는 전부 다 양자 컴퓨터가 전부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 미국으로 사실 많이 인재들이 가는 거는 봉급 수준도 높고 둘째는 배울 게 많습니다. 배울 게 많습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애플인 차이나에서 중국 쪽 사람들이 애플과 일하는 거는 너무너무 힘들다. 가혹할 정도로 강도고 업무 강도도 세고 그다음에 마진도 너무 작다. 그래서 그만두고 싶지만 그만둘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애플로부터 배울 게 너무 많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둘 수 없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죠. 그죠? 삼성 2번 접는 폴더폰이 지금 뭐 굉장히 지금 인기라고 막 그러는데 화웨이는 이미 작년에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나와가지고 그걸 450만 원이나 주고 팔더라고요. 제가 상하이 가보니까. 우리는 이제 나왔어요. 그리고 350만 원밖에 못 받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한국이 그만큼 위기의식을 가지고 절대절명의 위기인데 한편으로는 또 위기는 기회니까 저는 한국한테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이제 그런 상황에서 사실 사회가 노력해 나간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인재 유출이라든지 인재 육성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희망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애국심으로 사실 숭실대 여기 AI 위원장 풀타임은 아니지만 여기서 열심히 해서 우리 한국의 AI 위원 인재를 양성하고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AI를 파트너로 삼아서 결국은 걔하고 일종의 우리의 기업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역량을 증강시키는 어그멘테이션 시키는 그러한 프로세스로 가야지 AI한테 그냥 다 맡겨버리면 결국은 뭐 그 회사는 발전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완전 락인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대학도 사실은 저번에 서울대나 이런 데서 뭐 서울대 고대 연대 다들 애들이 뭐 AI 갖고 커닝했다고 해서 되게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학생들 반응은 아니 AI 갖고 물어보면 바로 나오는 답 나오는 그런 문제를 내는 교수가 잘못이지. 그런 문제를 뭐하러 내냐 이거예요. 그런 문제를 내는 교수가 잘못이라는 게 젊은 애들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AI를 이용해서 뭔가 아까 말씀대로 답 주면 그거 갖고 내가 생각해서 주고받고 해서 좀 더 창의적인 답안을 낼 수 있는 그런 문제를 갖다 내야지 교수님들이 그런 뻔한 우리 옛날에 그러니까 계산기 나오기 전에 곱하기 나누기 사칙 연산 초등학생들한테 시킨 거 그 계산기 나온다면 안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런 걸 생각하면 과거하고 달리 결국은 AI가 있다고 생각하고 AI를 파트너십으로 삼아서 어떻게 학생들의 역량을 증강시키고 기업을 증강시키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 것이냐. 교육과정을 만들 것이냐. 그리고 워낙 이게 빠르게 발전하니까 기업들도 대학과 무슨 기초 원천 기술을 대학에다 뭐 한다 그게 아니고 대학과 완벽하게 어떤 파트너십을 가지고 대학에 직접 들어와 가지고 같이 연구 개발하고 응용을 개발하고 하는 한대 그 에리카 캠퍼스가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모범 사례거든요. 예. 그런데 그러한 산학협동의 어떤 퀄리티나 어떤 뎁스도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세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